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뭐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뭐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런 말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볼까. 제가 무슨 성경 말씀을 뭐 해석하고 이런 건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고요. 그냥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게 그러한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지리라든지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4장 지도 하나당 4장씩이고요. 네네. 아, 4장씩. 예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도 여기 보면 이제 번호가 있거든요. 1번이 4개, 2번이 4개 이렇게. 그래서 지도 한 장당 지도 하나당 4부씩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뭐 다 하실 필요 없고 지금 1번만 같이 좀 봅시다. 1번만. 네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고 또 그러면 또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떤 궁금해했던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한동안 되게 열심히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가 어딜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뭘까? 뭐 그런 게서 계속 뭐 사전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공부를 했고 또 전쟁사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알렉산더 전쟁, 그 다음에 뭐 카이사르의 뭐 갈리아 원정, 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일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또 평소에 유튜브나 강의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좀 저는 재미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신구약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이제 그 400년 정도 되는 그 중간사라 그러죠. 말라기 이후부터 이제 마태복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유대 사회는 동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게서 출발했고요. 뭐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틀릴 수 있다고 해서 뭐 두렵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커다란 어떤 역사의 흐름, 그 역사의 수레바퀴라 그러죠, 그죠? 그 수레바퀴가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 굵은 줄기만 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사에 있었던 그런 커다란 사건들이 이제 첫째는 이제 페르시아죠, 그죠? 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그런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유다 민족이 일시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천주교의 그 성경에는 이제 마카베오서라고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이야기. 그와 동시에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또 그죠. 폼페이우스 장군 이래가지고 로마가 또 동방 원정을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중해 동부 해안이
로마에 의해서 다 이제 장악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큰 흐름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뭐 유대 사회에서는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에세네파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다. 뭐 그런 것이 커다란 가장 큰 흐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렌즈를 들여다볼 거냐 하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 순으로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이렇게 지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그죠? 요쪽으로 쳐들어가가, 뭐 요쪽으로 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제일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순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지도를 이용해서 위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그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아시리아 그 사람들은 누구고 페르시아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그러한 질문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라고 그 지도 하나 나눠드렸죠. 1번 지도 보면 이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게 두 개의 강 사이라고, 그죠? 요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일 강이죠.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그래가지고, 그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문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대 그러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초생달 같은 모양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 초생달 지대를 하고요. 요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 지역이라는 말은 동쪽에 해가 뜨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땐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 팬입니다. 거기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울트라 레반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소모임이. 그 레반테라면 저는 처음에 저들이 왜 레반테지, 왜 레반테라는 말을 저다 갖다 썼지 싶었는데, 이게 동쪽에 해 뜨는 땅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포항도 우리나라 동해에 이렇게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요렇게 해서 초생달 지대고요. 여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오리엔트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조그만 동그라미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수메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수메르. 그래서 이 수메르라는 말이 검은 머리의 사람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노아 시대 때 뭐 함족, 셈족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메르 사람들이 셈족이랍니다. 근데 이제 뭐 함, 셈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함이 요 이집트 쪽이죠. 셈이 요쪽이고요. 함이 이쪽이거든요.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답니다. 이제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얘기하기로 이제 아마 그 바벨탑 사건 이후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제 함 쪽 계열도 이쪽에 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빌론탑 하면은 거기 뭐 강한 용사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권 순위,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해놨는데, BC 수메르가 한 BC 5,500년부터 뭐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수메르 도시 국가, 뭐 아카드, 우르 사망조, 고바벨로니아, 신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어떤 이걸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때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수메르 문명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고요. 청동기 시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계급이 발생했고, 그죠? 고인돌 같은 게 생겼고, 뭐 비파형 동건, 그죠? 그 다음에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반달돌칼, 뭐 그런 게 있었다. 우리나라를 얘기로 들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급이 있었고, 청동기였고, 벼농사를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국경을 치고 뭐 철조망 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그만 나라, 도시국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가는 거죠. 옛날에 신라 같은 나라들도, 그죠? 경주고 도시국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 도시국가가 하나하나 확장돼 가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문명의 제국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세계관이나 종교관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은 다신교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르둑, 뭐 이슈타르, 전쟁의 신이랍니다. 뭐 샤마시, 난나, 엔키, 엔릴, 닌후르상,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죠. 뭐 바알도 있고, 그죠? 아세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 숭배, 그러니까 뭐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라반의 딸 라헬, 그죠? 드라빔 훔쳐오죠, 그죠? 드라빔 요 조그만한 뭐 인형 같은 그런 가정에다가 이렇게 들여다 놓는 조그만 인형 같은 그런 뭐 우상의 형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도 있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뭐 우상도 있고 뭐 다신교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뭐 그런 궁금증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현세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막 자꾸 홍수가, 여기 강이 많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가 땅이 범람하고 막 지형이 바뀌고 뭐 전쟁 나고 막 여기에도 민족이 많습니다, 그죠?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민족들이 막 싸움을 해가지고 여기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여기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터키 지역에 여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로 쳐들어가가, 그죠? 고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한 어떤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어떤 현세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지구라트, 그죠? 뭐 바벨탑의 원형이라 하는 그런 지구라트의 모습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주목할 게 이제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라고 이렇게 점토판에다가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쐐기처럼 막 해갖고 여러 가지 뭐 뜻을 가진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뭐 고대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엘러머 등이 그러한 어떤 쐐기 문자로 쓰였고요. 거기에는 뭐 그런 점토판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뭐 법적인 문제,
상업적인 문제, 문학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 문자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표적인 게 어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길가메시 서사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르크라고 있어요. 그 지도에도 있죠, 우르크. 우르크가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르크에서 발전해서 우르로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 지역을 칼데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칼데아. 여기에 우르가 있었어요. 우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란으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갔나 이거야. 여기 하란도 큰 도시였습니다. 하란도.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 서울로 이사 가라 이렇게 했는데 서울로 바로 안 가고 대전에서 살았는 거야. 대전도 큰 도시잖아요. 뭐 문경, 영천 이런 데 안 갔다 이거야. 큰 도시로 갔다. 하란도 그 당시에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아주 번성한 도시였다. 뭐 그러한 해석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요 우르크라는 도시가 인류 최초의 도시였고요. 그 우르크의 왕이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뭐, 3분의 2는 신이고, 뭐, 3분의 1은 인간이다. 뭐, 좀 신화적인 얘기죠.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영생을 찾아서 뭐, 세상을 여행했답니다. 영생을 찾아서. 근데 결국 이제 자기 친구는 죽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결국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우르크 지역을 보면서 뭐 인간이 이루어낸 뭐 위대한 업적 이런 걸 통해서 영원히 남는 뭐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뭐 그런 내용이랍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약간 좀 뭔가 삶에 대해서 수용하는 수용적인 자세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좀 깊이 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C 2100년경에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었다 그러고요. 또 이제 그 쐐기 문자를 통해서 또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빌론 고바빌론 왕국. 바빌론은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왕국은 신바빌론입니다. 아주 나중에 나온 바빌론이고요. 옛날 고대 바빌론, 엄청 오래된 그 고바빌론 그 왕국의 그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이 요 일대를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스릴 때 이제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동해복수법 이랍니다. 똑같이 갚아준다 이거예요. 눈 뽑았으면 눈 뽑 아프고, 팔 뿌렸으면 팔 뿌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잔혹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팔 뿌렸는데 쥐기 뿌고 이러면 안 되죠. 다리 뿌렸는데 막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잔혹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페어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제 과잉 보복 금지 뭐 이런 거죠. 공정한 배상. 5,000원 훔쳤는데 5,000원 갚아라 이거야. 근데 5,000원 빌렸는데 1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한 좀 의미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율법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도덕관념이 아닐까. 요게 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용서, 교화, 자비 이러한 개념이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사랑이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말을 뛰어넘으셨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러한 문명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하란으로 갔을 때가 성경 연대기로 보면 한 BC 2100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BC 1800년, 1700년 그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요 끝들이 요가 블레셋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는 데가 여기 그죠? 가사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 그 보면은 이제 BC 13세기, 12세기 이럴 때 해양 민족이라고, 바다 민족이라고 어딘가에서 뭐가 툭 나타나가지고 여마 다 물질러 뿌고 다 끝장내 뿌고 가쁩니다. 그게 좀 미스테리한 일이라 그러는데 해양 민족이라고 그러죠.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여기는 보통 다 청동기였겠죠, 그죠? 그래서 다 침략해가지고 다 파괴되고 할 때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뭐 돌아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에 정착해서 같이 동화돼서 살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 왔던 어떤 해양 민족 요 크레타 섬이라고 여기 있어요. 요걸 보고 크레타 섬이라 그랬는데 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요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뭐 사사시대 그죠? 뭐 다윗 뭐 이럴 때 맨날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청동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좀 힘들었을 거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로 뭐 무장한 민족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그래도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기 9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9번 지도. 9번 지도 한번. 네, 9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9번 지도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소포타미아 얘기를 끝나고 본격적인 연대기로, 세계사적인 연대기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BC 한 1700년 뭐 이럴 때 미케네 문명, 뭐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 그리스 요 지역에서 여기하고 여기 요런데 요거를 에게해라 그러는데요. 에게해 요쪽에서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 이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여기서 커가고 있었어요.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BC 1200년경에 여기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출애굽했는 연도가 BC 12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환기였다 그러고요. 페니키아 문명이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요 모세 출애굽하던 시대하고 비슷하게. 페니키아 땅이 요쪽이죠, 그죠? 그 성경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보면 현재 레바논입니다. 뭐 두로, 시돈, 비블로스 이런 도시들을 페니키아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이제 9번 지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그 주황색으로 칠했는 지역이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이 지중해 전반적인 전반적인 지형에다가 지중해 연안 중요한 곳곳마다 자기들의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옛날 사람들 되게 야만적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할 거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페니키아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뭐 레바논의 백항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그렇게 막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냐는데 한 높이가 한 40m 정도 되는 전나무, 소나무 같은 그죠? 그래서 세계 여행,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 찾아가서 보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막 쫙
뻗어 최고의 목재라고 그럽니다. 그런 나무들이 여기 레바논 여기에 그죠? 요가 이제 헤르몬산입니다. 요단강의 젖줄인 헤르몬산, 골란 고원이라 그러죠. 요 일대가 좀 고원지대가 많고 뭡니까? 해발 2,800m 막 그래요. 이런데 이 지역에 그 레바논 삼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뭡니까? 역청 이런 거 캐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두로에 있는 왕하고 서로 이제 무역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기술자도 서로 왕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 두로가 이 사람들의 어떤 본국이었다고 합니다. 두로가. 그래서 이 두로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에시온게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해로 쭉 내려가 가지고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프리카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다가 여기서 코너 틀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이쪽으로 탁 꺾었는데 해가 오른쪽에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북반구거든요. 적도가 어디 있냐 하면 이 밑에 내려가면 케냐가 있습니다. 케냐. 빅토리아 호수 이런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근방이 적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한참 저 밑에죠. 그죠? 그래서 턴을 오른쪽으로 꺾었더니 해가 오른쪽에 있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일주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비블로스라는 도시는 이집트가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주고 종이 얻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비블루스예요. 비블루스. 바이블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했는 그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역시나 그 수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어떤 무역과 상업 이런 데 아주 능했고요. 나무가 좋으니까 가구 기술자들 많았고, 그 다음에 유리죠. 유리 훅 불어가지고 왜 병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 기술자들도 많았고요. 자주색 염료, 그 옛날 황제들 그 입는 망토가 그죠? 자주색이잖아요. 그 달팽이, 바다 달팽이를 뭐 삶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제 나름대로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인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바다에서 그런 이제 해산물들을 이렇게 뭐 잡고 하면은 군소라는 게 있습니다. 군소를 잡으면요, 굉장히 진한 보라색 물이 탁 이렇게 자기 보호색처럼 막 그게 뭐 군소의 내장 뭐 색깔이라 그러는데 그 보라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진한 보라색 물이 탁 펼치거든요. 그래서 그 자줏빛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그 보라색 염료하고 양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그 옷도 만들고 했는데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로, 시돈 이쪽이고요. 나중 되면 여기 가면 카르타고라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요게 이탈리아고 그죠? 요게 시칠리아 축구공입니다. 이탈리아 요 장화를 신고 축구공을 뻥 차면 여기로 갑니다. 요게 지금 이제 튀니지 알죠? 툭 튀어나왔다고 튀니지인데 요 끝에가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요 두로 사람들은 망하고 없어졌는데 요쪽에 여기도 살아남았어. 여기가 아주 나중에 로마하고 그죠? 전쟁을 하죠.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한니발 알죠? 한니발. 로마를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갔던 한니발이 요 카르타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의 식민지 중에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식민지 중에 하나인 페니키아가 또 나중에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 또 시돈의 공주죠. 요 두로 위에 시돈이 시집 오죠. 정략 결혼 뭐 이런 게 또 되고요. 또 이제 요건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요 두로에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있어요.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를 납치해 갑니다. 예뻐가지고. 그 에우로페가 유럽이에요, 유럽. 에우로페잖아요, 그죠? 이 유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에우로페. 그래서 제우스가 납치해 갔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탁월한 장사꾼들이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식민지를 세워주고요. 요 식민지가 자리 잡히고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막 주고요. 군사적으로 또 지원해주고요. 막 키워줘요. 키워주고 나서 뭡니까? 정기적으로 상납해라. 내가 너희를 길러줬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런 국가들로부터 많은 세금, 상납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번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성했고, 역시나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요 두로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뭐 멸망했어도 뭐 살아는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뭐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니키아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유대로 돌아와 보면, 자 960년 BC 960년 경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고요. 931년에 BC 931년에 이제 남북 왕국이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911년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고대 근동지대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 여기 있죠. 아수르라고 돼 있습니까? 아수르. 여기 요쯤에 니네베라고 있죠, 그죠? 요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요나가 이제 가락했는데 이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여기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수도입니다. 요때에서 이제 태동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커나가고 있었고요. 꼭 있다가 한 750년쯤에 로마가 드디어 여기서 건국이 됩니다, 로마가. 로마는 이 사람들보다 발전이 늦죠, 그죠? 이쪽에서 쬐끄맣게 이렇게 이제 새 도시국가 하나 탄생했어요, 로마.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요게 카르타고가 만들어집니다. 카르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가 건국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때 이제 요나가 요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고요. 요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번영해서 좀 잘 살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타락하겠죠, 그죠? 타락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여기서 엄청 커져서 세력이 얼마나지냐 하면, 거기 지도 3번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2번도 나눠주셔도 됩니다. 2번도 나눠주시고, 3번도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지도 3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까지 갑니다. 여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이까지 다 하고요. 이집트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수르가 이만큼 해서 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아수르가 통일하면서, 당연히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뭐 힘들어 하다가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요 시대 때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는 호세아,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 쪽의 사람이고 유다에는 이제 이사야, 미가 요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좀 잔혹하고 좀 난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 여 떡 살게 하고 뭐 여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 여 살게 하고 막 썩어 붑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막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이제 폭압적인 정치를 해요. 굉장히 폭압적인 정치를 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 바빌론 땅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또 생깁니다. 아까 여기 칼데아라고 그랬죠, 그죠? 그 나라를 칼데아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신바빌로니아가 동시에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워낙 이 폭군적인 폭압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서 반란일라고 여서 반란일라고 여서 반란이라고 도만 데서 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 눌러놓고 계속 마치 뭡니까 우리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죠? 툭 튀는 망치로 때리고 툭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력이 이제 다 쇠진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을 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결국은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됩니다. 612년에 요 니느웨가 함락되면서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지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지역이 다 중동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다 똑같아요. 내 눈에는 다 똑같아. 근데 여기 민족이 많아요. 여기 이 동네는 그러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 요게 이제 코카서스 산맥, 그죠? 요 아르메니아고, 요 산 있고, 여기에 이제 터키 지역, 여기도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데도 이란, 이런데 산이 있지만 하여튼, 여는 다 평평합니다. 평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뺏고 뺏기고 이게 아마 굉장히 이민족 간에 치열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가 드디어 얘들을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지도 이제 한번 또 나눠주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4번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빌론이 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빌론이 제국을 세워서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보시면은 요 이집트 이제 다시 또 살아났죠. 그러면서 바빌로니아는 맨 요쪽에 있고 여기 이제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고요. 여기 메데라고 있습니다. 메데. 이 메데 여기 보면 엘람 페르시아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또 파르티아라는 것도 나옵니다. 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전부 요 이란 계통, 요 페르시아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 동네하고 좀 싸움을 하긴 했는데 요는 약간 이란 쪽입니다.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메데가 있죠, 그죠? 메데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가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당시에 국제 정세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바빌론이 이 지역의 유대 땅까지 포함한 그런 패권을 이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빌론은 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에 이제 갈그미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는데요. 요때 유다가 요게 있고요. 요 이집트하고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하고 이집트하고 같이 편을 먹었어. 아수리는 이제 다 망한 지역이고요. 이 바빌론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요 갈그미스에서 붙는데 애굽왕 느고라 그럽니다. 요 올라가다가 이제 유다왕 므낫세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2세가 이 유다왕 이름이 지금 뭐 자료가 이렇게 많아서 저도 좀 헤매고 있습니다. 누고가 이제 요 애굽왕 누고가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죽었는 유다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기서 싸웠는데 결국 졌어요. 바빌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퇴각하면서 이집트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때 이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긴을 뭐 옹립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계속 뭐 그렇게 조금 가다가 결국 이제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근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멸망합니다. 조금 짧아요. 그 생명이.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나라가 이제 아까 이제 메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알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라고 하죠. 바사 그 키루스 2세 그 바사에서 이 메대를 반란을 일으켜가 바사가 이제 메대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여기 리디아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리디아를 또 바사가 점령하고 바벨론을 결국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고 이때 아까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요 당시가 이제 2차로 이제 끌려가는 그 시기가 있었고 2차 아닙니다. 2차는 아까 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져가지고 2차 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게 그게 이제 2차 바빌론 유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그보다 한참 전에 1차 바빌론 때 이제 뭔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끌려갔었고 이제 2차로 이제 597년에 이제 끌려간 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586년에 뭐 하박국, 스가랴,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제 3차로 뭐 이집트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고 성전의 보물이나 그런 물품들이 이제 바빌론한테 다 뺏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성경에 보면 이제 바빌론을 굉장히 악한 무슨 뭐 로마 시대 도 그렇고 아주 악하게 하고 바빌론이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교가 여기서 이제 성전이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이 그 전까지는 어떤 성전 중심에 성전에 모여서 뭐 제사하고 이런 중심이었다면은 이거 끌려가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각성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회당 뭐 시나고그라 그래요. 회당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 소수의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토라를 낭독하고 뭐 랍비라는 이제 개념,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같이 모였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2차 바빌론 유수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때 요 카르타고가 두로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커졌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공자 탄생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그래서 요때 하고 좀 이렇게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좀 있다가 공자가 태어났다. 야, 그럼 그 정도로 옛날이구나. 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르시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메대에 대해서 반란 일으키고 이쪽 지역을 다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때쯤에 여기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림 대충 그렸는데 나중에 보면 요 그리스 지도도 아주 자세하게 그린 지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펠로폰네소스 동맹 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스파르타 뭐 아테네 그죠? 그런 어떤 세력이 하나 형성됐습니다. 그리스 쪽에서 이제 요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가 커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539년쯤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죠? 고레스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자기가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막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굉장히 이 폭력적인 막 포갑 힘으로 막 했는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페르시아 요거 지도 또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커졌죠.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가 넓죠.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수사라는 것도 있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수도입니다. 한 이쯤 되겠네요. 페르세폴리스가. 그 페르페폴리스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그러니까 요 이란 지역인 거예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 요쪽 그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정복합니다. 요 위에. 요만큼. 요 트라키아라 그러는데 트라키아 땅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그리스하고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대왕이 나는 관대하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유대아들 뭐 여 살고 있고 막 이런 거야. 너 그거 다 집에 가라 하면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때 1차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뭐 고레스를 그 유대 사람들은 거의 뭐 메시아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전을 재건하라. 그 다음에 뭐 돈도 지원해주고 바빌론이 뺏어갔던 어떤 성전의 보물들 뭐 그릇들 이런 거 다 돌려주고 갖고 가라. 그래서 아주 잘해줬다고 합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막 그걸 유언이나 글로도 막 남겨놨대요. 그래서 요때 이제 내려갔던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 성전의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다음에 뭐 에스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페르시아는 계속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고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다리오 1세 때, 뭐 학계, 스가랴. 이제 와서 성전 짓고 뭐 하려 보니까 우리가 갖는 동안 또 막 섞여가지고 막 있어. 여기 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짓고 하는 걸 막 방해를 해.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빈 땅이라 갖고 들어갔고 뭐 집 짓고 막 살았는데 내 땅이다. 원래 내 거다 하고 나가라. 이렇게 뭐 당연히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어쨌든 아까 그 고레스가 막 문서로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유언을. 그래서 그 밑에 뭐 다리오 1세라는 왕이 그거 또 읽어보고 맞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돈 더 줘. 그래갖고 또 돈 주고 막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었고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에스라 시대에 2차 기환이 한 1500명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은
이제 어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뭔가 종교적인 개혁을 했고요. 그 조금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뭐 통혼 금지, 그러니까 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뭐 다 쫓아내라, 뭐. 그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또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요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면 그게 과연 옳았던 일인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거를 논의할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515년에 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화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게 있고요. 공화정이라 하는 거는 뭔가 공동으로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왕이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건데 대충 뭐 제도만 살펴보면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이런 좀 나이 많은 장로급 되는 귀족들, 이 사람들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서 재정을 이제 담당합니다. 돈 주고 돈 못 줘 뭐 이런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집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정관, 다스리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정부를 하는 이런 어떤 실세들인데 집정관이 2명이 있었고요. 임기는 1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좋죠, 그죠? 뭐 독재 못 합니다. 1년 하면 바꿔보고 1년 하면 바꿔보고. 근데 어차피 다 귀족이라서 그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민관이라고 또 이쪽에 호민관이 있습니다. 호민관. 이 사람들은 이제 평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평민들 캐도 그래도 로마 시민입니다. 높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평민들이 이제 그 민회라고 뭐 동네별로 이렇게 있으면 그 민회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호민관을 또 이렇게 뭐 1명이든 2명이든 여기 명수는 안 적혀 있는데 뽑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거부권. 이 집정관들이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호민관이고요. 여기 이제 원로원은 집정관들이 이거 한다 그러면 돈 못 줘. 돈도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나중에 이제 율리우스 시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집정관으로서 막 하다가 원로원하고 막 이렇게 갈등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원로원한테 암살당하고 뭐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돼서 좀 이렇게 상호 견제하는 그런 아주 진보된 정치 형태가 나옵니다. 왕정이 아니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 그리스 아까 무슨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러고 있었죠. 그죠?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막 이만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 쪼맨한 놈이 깝죽대는 거야. 그 깝죽대는 이제 그 사건이 지금 깝죽대는 사건이 요 동네를 보고 우리가 이오니아라고 합니다. 이오니아. 그게 그리스가 있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요 그리스 본토만 그리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아까 요 페르시아 페니키아 지도 있었죠. 그리스 식민도시 많았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초록색 파트 있죠. 이게 전부 그리스 식민지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도 어마어마한 해양 강국입니다. 아테네가 요쯤에 있어요. 지금 지도를 뭐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경쟁했던 어마어마한 해상 강국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섬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가 다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가 옛날에는 이 지역도 그리스 땅이었어요. 지금은 얘가 다 튀르키예, 터키 땅인데 요 이오니아 지역에서 페르시아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거 보니까 마도 뭐 쪼만한 놈이 이렇게 된 거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테네가 요 이오니아 사람들을 반란을 도와줍니다.
그 본국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전쟁의 발단이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어쭈,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어 하고 쳐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뭐 마라톤 전투 뭐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전투 하나하나의 그런 전투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리스에는 팔랑크스라는 그런 중장 보병들이 있었는데요. 팔랑크스가 뭐냐 하면, 이 병사들을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요.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길다란 창 있죠? 그리스 창이 한 6.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창을 이렇게 하면서 이 대열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막 덤비다가 막 여기 부딪히기도 전에 창이 워낙 기니까 막 다 찔리게 다 죽겠죠. 그래서 아주 철갑을 한 중장 보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랑크스가 그리스 땅에서는 잘 되는 게, 그리스 땅에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가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가 다 협곡이잖아요. 땅이 좁아. 그러니까 이런 중장 보병들이 철로 다 무장해가지고 막 6m짜리 창으로 이렇게 하면 천하무적인 거야. 근데 페르시아 이쪽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이쪽은 평지라 보니까 이거 무거워가 못 댕깁니다. 이래가지고 가벼워야지 댕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무장한 보병이라고 합니다. 무장을 굉장히 가볍게 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일로 여기도 땅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둘이 붙었는데, 얘들이 이기는 거야. 왜? 땅이 좁고, 가볍고 이런 놈들 창이 길다랗게 쿡쿡쿡 해프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로 서양 세력과 이 오리엔트 세력이 싸웠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동방 세력이냐? 요렇게가 동방이고 요쪽이 서방이 아닌가. 터키가 옛날에 EU 가입할 때 니네가 아시아냐 유럽이냐 그런 게 있었다 그러죠. 유럽으로 쳐줬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가 조금 교집합적인 부분이고, 그 로마 카톨릭이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을 때도 그죠.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을 동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린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리 큰 놈들이 요리 쪼맨한 놈한테 졌는데 니 두고 보자 이래도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성경에 아하수에로가 나오죠. 에스더 남편입니다. 에스더 남편. 이 사람들이 또 막 어마어마한 병력을 끌고 또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인데, 요때 이제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죠? 영화 300의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놓은 게 여기 보면 있습니다. 6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지도. 자, 여기 보면 그리스 엄청 복잡하죠. 이것만 확대해가 보고 이래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써놨고 펠라 있고, 그 밑에 보면 점 찍어놓고 300 해놨죠. 그죠? 300. 여기가 300 전투가 일어난 테르모필레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산이 이렇게 있고 요만큼이 땅이야. 여기가 바다야. 여기 산이야. 요 길이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요까지가 대략 한 15에서 한 20m 밖에 안 됐다 그래요. 지금은 여기가 뭐 지형이 변해가 한 100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요랬다 그래. 여기가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산 때문에. 여긴 바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 사람들 그 막 어릴 때부터 레슬링하고 막 전사로 길러진 그죠. 초엘리트들의 그 집단이 300명이서 여기서 뭐 10만인지 15만인지 뭐 맞서 싸웠다 하는데 그 숫자가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이 방어하는 게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죠? 딱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뭡니까? 전투 명량해전입니까? 할 때 딱 길목만 지키면은 혼자서도 100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어떻게 뚫렸어요, 이게? 한 명의 배신자로 인해서 요 산으로 이렇게 오는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 양과 염소가 지나다니는 목동들만 아는 길. 이 길을 가르쳐 준 거야,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배신자죠, 배신자. 세상에는 언제나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뭐 3대 배신자 누굽니까? 3대 배신자. 유다. 그 다음에 브루투스 너마저. 그 카이사르의 아주 신뢰하는 그건데 원로원 하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이러면서 세계 3대 배신자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양반도 진짜 배신자 아닌가. 그래서 그 스파르타가 이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시킨 거야. 엄청나게 지연시킨 거야.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또 주목해야 될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요 보시면 요 단풍잎 손가락처럼 요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요 지역에 보시면 뭐 스파르타 보이죠, 그죠? 거기에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고린도 동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밑에 보십시오. 그 쪼맨한 섬 있죠. 살라미스 해협이라고. 그 살라미스 섬과 그 사이에 흐르는 그 조그만 해로가 있어요. 그 마치 임진왜란 때 어떤 우리 남해안의 그 좁은 해협들 사이에서 조선 수군이 뭐 일본 해군하고 이렇게 싸운 것처럼, 그때 이제 그리스군이 이제 요 살라미스 해협을 이겼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겼냐 하면 숫자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떼거지로 왔습니다. 그죠? 이거 뭐 숫자 안 되죠. 근데 페르시아 배는 커. 막 사람도 많이 싣고. 근데 해전을 잘 몰라.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 아까 얘기했죠. 여 전부 섬이고 여 일대고 전신의 그리스 땅이라 그랬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해전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3단 노선이라는 배를 갖고 있었는데 이 노젓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능했고 배가 작았다고 합니다. 배가 작고요. 중요한 게 이제 충격 전법이라고, 이 뭐냐 하면 갖다 박는 거야. 그냥 쳐박아 부는 거야. 그 임진왜란 때도 그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거 보면 뭐 충파라는 전술을 씁니다. 조선 판옥선이 일본 배에다 그냥 갖다 박아 뿝니다. 그러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게 뭐 부서지고 밑에가 뚫리고 하면서 배가 침몰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화약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화약 이런 거 없고 뭐 기껏해 활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활 뭐 이거 쏴봤자 뭐 화살 한 개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뭐 대충 이래 생겼겠죠. 뭐 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여 밑에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있어. 이거를 청동을 입혀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이거는 작고 빨라. 근데 페르시아 배는 엄청 커. 얘는 뭐 사람 싣고 다니고 그냥 뭐 상륙해가 싸우고 뭐 이런 식이야.
이걸 가지고 그 좁은 해역에서 막 쑤시고 다니면서 쿵 쳐가지고 도망가고 쿵 쳐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배가 빵꾸가 나는 거야. 침몰하는 거야. 하여튼 그게 작으니까 뭐 좌회전, 우회전, 유턴 뭐 맘대로 하겠죠. 큰 배는 뭐 공간이 없으니까 뭐 돌지를 못 하는 거야. 그럼요. 그런 식으로 충격 전법. 이 전법으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주 그 좁은 해로와 빠른 날렵함을 이용해가지고 그리스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타이아라는 곳에서 뭐 연합 군대가 싸워서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물리쳤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 어쨌든 아테네가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지역을 공고히 자기들이 패권을 차지합니다. 아테네가. 선생님, 네. 그 혹시 시간을 예.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뭐 동맹을 만들고요. 뭐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여튼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딴 데로 막 써가지고 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뭐 대규모 건축 사업 이런 거를 마음대로 쓰는 거야. 아테네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이제 커집니다.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이제 빡친 거야. 스파르타가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보면요, 여기 그래도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여기에 좀 육군 중심의 전력입니다. 아테네는 전부 해군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고 긴 몇십 년의 그런 어떠한 길고 긴 전쟁을 해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기고, 근데 이게 또 역사라는 게 참 웃긴 게, 한 30년을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움을 하니까 둘 다 지친 거야. 힘이 좀 빠졌어. 힘이 좀 빠졌어요. 그 이제 그리스 지도 보시면, 그 위에 이제 테베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테베. 완전히 이제 이거는 이제 어부질이죠. 그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힘 다 빠졌는데, 테베가 이기뿐인 거예요. 테베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테베가 그리스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테베가 이겼는데 어쨌든 그 위에 보시면 마케도니아 있고 펠라라는 곳이 있죠. 펠라. 마케도니아라는 곳 있고 펠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펠라에서 아주 지방의 조그만한 약소국이었던 마케도니아가 나오면서 테베하고 싸움을 해갖고 이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팔랑크스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기병을 뭐 장착을 하고 뭐 전법을 또 더 하고 해가지고 마케도니아가 테베하고 아테나 연합군을 또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을 하고 장악을 합니다. 그 사람이 펠리페 2세고요. 그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약관 뭐 한 19세, 2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이 땅을 물려받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애송이가 이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각지에서 조금 반란이 막 일어나겠죠. 이런 데서. 이거 다 진압해쁩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신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다 통합해가지고 드디어 가자! 하고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죠? 알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 동방원정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제 방대하고 어떤 줄기를 우리가 찾아야 될지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서 헷갈렸었어.
일단은 뭐 연대기 순으로 가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이걸 너무 큰 공을 굴리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약간 좀 헤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유대하고 나중에 조금 헬라 시대가 되면 그죠? 조금 될 거고요. 뭐 로마 이야기 이런 것도 또 얘기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들어보면 그래서 인마가 인마를 이기고 여가 이래 되고 저가 이래 돼 하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다. 이제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다. 예,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연결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